자, 다음에는 이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발전의 기본은 자기장 속에서 도선 뭉치를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시켜서 이 도선 뭉치 속으로 통과하는 자속을 변화시킴으로써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의 뭉치를 이것이 터빈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터빈을 어떤 힘으로 돌리냐에 따라 가지고 발전의 이 종류가 구별이 됩니다. 우선 화력발전소의 구조를 보면요. 이게 터빈이 있고요. 이 안쪽에 이제 이 도선 뭉치가 있고 이 전자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력발전소에서는 결국 스팀, 수전기가 이 터빈을 돌리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기를 만드는 데 이 화력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불을 사용하죠. 불로 수전기를 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떼가지고 수전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데워서 수전기로 만들어서 이 수전기가 이 터빈을 돌리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데워 수전기를 만드는 연료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석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석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러한 가스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료를 태워서 물을 수전기로 만들어서 그 수전기가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발전의 형태가 바로 화력 발전소입니다. 다음에 수력 발전소는 일단 수력 발전을 하려고 하면 댐이 필요하죠. 물을 가두어야 되죠. 물을 가두어 두는 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낙차를 이용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변화되고 그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이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터빈 축에 도선 뭉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자기장 속에서 도선 뭉치가 회전함으로써 전기가 발생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수력 발전에서는 물의 위치 에너지 변화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물의 낙차에 의해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수력 발전을 하려면은 이런 물을 가두어야 되고 그 가둔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입지 조건이 만족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이 나이가라 폭포 근방에 있는 수력 발전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는 나이가라 근방의 이 캐나다 수력 발전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댐이 있습니다. 그 댐에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이 안쪽에 아마 발전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 쪽에 나이아가라 발전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발전소는 미국 나이아가라 발전소 맞은편에 있어요. 나중에 사진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강입니다.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 너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단층에 의해서 갑자기 이 땅이 꺼진 그런 구조에서 이것이 물이 떨어지는, 요거는 아메리칸 폭포입니다. 미국 폭포고, 그리고 캐나다 폭포는 이쪽에 있어요. 우리 홀스슈 폭포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고요. 이건 피스 브릿지로 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뭐 발전기를 설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었죠.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강의 이 물을 이런 식으로 전기를 서지 않은 그럴 때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면 이 저수지에서 수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낙차를 이용해서 물을 떨어뜨려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합니다. 내가 버플로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 30분 떨어진 버플로시에서 한 8년 정도 살았어서 이 주위를 잘 압니다만은,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이 강의 수량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력 발전을 하는 것이 나이아가라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일종의 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백인들이 이 인디언들한테 양을 주고 산 땅이라 해서 고트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을 되게 성공한 사람이 테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테슬라의 동상이 여기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공원의 고트 아일랜드에 있는 나이아가라 공원 안에 테슬라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이쪽이 미국 쪽 수력 발전소고요. 맞은편에 있는 것이 캐나다 쪽 수력 발전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력 발전소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번 도로라고 이름 붙인 18번 도로인데요. 이로 쭉 가면은 온타리오 호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의 이 발전기가 꽤 많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하나가 다 발전기에 해당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발전기가 꽤 많습니다. 이건 터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터빈을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 사용한 터빈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치수탑입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이 치수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수지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전기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전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이 모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아마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3개 정도의 발전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력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원자력 발전에 관계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소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덮어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화력발전소와 구조는 동일한데 문제는 뭐가 덮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는 핵이 분열할 때, 핵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덮이는 것이 이 화력 발전하고 다릅니다. 이 핵 분열을 하는 물질은 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억지로 강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우라늄하고 프루토늄은 이러한 그 중성자에 의해서 쉽게 핵 분열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연쇄 반응이라 하는데, 자, 중성자, 속도가 좀 낮은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우라늄 핵을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바륨하고 뭐 크리톤하고 이렇게 쪼개는데 쪼개면은 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던 핵을 이루어 결합되어 있던 것이 깨져가지고 그 결합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델타 MC 제곱이라는 에너지가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식입니다. 자, 그래서 핵이 분열할 때 이 질량 결손, 질량이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하고 후하고, 그래서 그 남는 에너지가 열로서 방출됩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가 두 개 나와요. 자, 이 두 개 중성자가 옆에 있는 또 핵우라늄을 또 깨고, 이것도 또 깨고 해가지고 중성자가 4개가 되죠.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 그야말로 연쇄적으로 반응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K라는 것은 뭐 중성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핵 분열할 때 우라늄의 경우에 이제 이 2개가 나옵니다. 약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순식간에 핵들을 쪼개서 핵 분열돼서 엄청난 에너지가 한복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바로 핵폭탄이죠. 그대로 이제 연쇄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 열 에너지를 갖다가 엄청난 열 에너지를 갖다가 순간적으로 방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핵분열 폭탄이에요. 핵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인명을 살상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핵분열 폭탄, 통상 우리가 핵폭탄이라고 그러죠. 핵폭탄의 연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핵분열하는 원소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라늄하고 프루토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라늄 235를 90% 이상 농축시켜서 질량이 50kg 되면은 이것이 연쇄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핵분열이 나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50kg 이상 두면은 이 자연적으로 연쇄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쪼개 놨어요. 25kg짜리 두 개를 쪼개서 인계 질량보다 적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폭탄을 터뜨릴 때는 재래식 폭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주면은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인계 질량을 이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핵이 폭발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총알식 방식의 핵분열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우라늄은 주로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늄도 인기질량 5kg 이상 되면은 90% 이상 여든 농축을 시켜야 돼요. 자, 이걸 갖다가 외부에서 재래식 폭탄으로 압축시키면은 결과적으로 핵분열이 나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뇌파형 방식의 이 핵폭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프로토늄은 원자력 발전에서 이런 식으로 핵분열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이 제3세계 국가, 인도, 파키스탄 이런 국가에서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프루토늄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제 핵발전소 또는 뭐 원자로를 가동을 하면은, 북한은 영변 원자로죠. 영변 원자로를 가동하면은 이 프루토늄이 이 자연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얻은 프루토늄을 이 농축시켜 가지고 90% 이상 농축시켜서 5kg을 만들면은 뭐 핵폭탄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뇌관을 만드는 기술이 어렵지 나머지는 별로 뭐 어려운 기술이 아니죠. 한국도 핵폭탄을 만들려면 뭐 거의 금방 만들 수 있지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서고난 그 프루토늄 또는 이 연료를 갖다가 서고난 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료를 갖다가 재처리가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재처리하면은 이와 같이 프루토늄을 이용해서 핵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핵확산 금지 조약 원자력위원회에서 국제원자력위원회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디에 빼돌리는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국에 재처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운함은 연료를 그냥 쌓아두기만 하죠. 그래서 물 속에 쌓아두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또 뭐 외국에 보내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항공은 이 식으로 이제 핵폭탄을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많은 양이 확보되고 이것을 농축시키면 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한 20-30년 전에 국제원자력기구 탈퇴를 해가지고 영변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이 프루토늄을 계속 쌓아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상당한 많은 양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 반응을 함으로써 이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 연쇄 반응을 할 때 나오는 이 중성자 2개 나오는데 뭐 한 개를 잡아먹고 뭐 감속제를 이용해서 잡아먹고, 그래서 천천히 발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핵분열을 천천히 발생하게 하고, 그래서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만드는, 그래서 그것으로 터빈을 돌리는 그런 원리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는 이 우라늄하고 프루토늄 두 가지입니다.
우라늄의 경우에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라늄 광산에서 얻어지는 이 천연 우라늄 안에는 우라늄 235가 0.7%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농축 우라늄은 이것을 갖다 농축시켜 가지고 3%까지 농축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플루토늄은 이 핵발전하면 나오는 이 플루토늄을 농축시켜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핵연료는 핵폭탄하고 사실 관계없죠. 핵폭탄을 하려고 하면은 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90% 이상 농축시켜야 돼요. 농축시켜야 되고 또한 이게 인계 질량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뭐 그거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핵폭탄 같이 터지고 이런 위험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핵연료가 이 뭔가에서 이 관이 터져가지고 유출되면은 그것이 이 주위를 오염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방사능 오염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핵발전소에서는 핵연료가 들어있는 이 공간을 완전히 폐쇄시키죠. 이런 식으로 경락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콘크리트 두께가 뭐 한 1, 2m 되는 그런 콘크리트 돔 안에 이 연료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연쇄 반응을 할 때 이 중성자가 2개가 나오는데요. 이 2개 중에 1개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음으로써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빠르게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 원자력 발전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중성자를 잡아먹느냐? 그래서 여기 감속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감속제를 이 경수나 이 중수나 흑연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의 종류는 뭐 경수로, 중수로, 그 다음에 흑연, 핵연료, 핵발전소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어봉을 통해서 이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감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핵분열을 시키는 중성자는 빠른 중성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느린 중성자가 해요. 그래서 이 감속시키는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그런 감속제로서 경수와 중수와 흑연이 하고요. 자, 그리고 제어병을 통해서 또한 연쇄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고 이래서 연쇄 반응을 천천히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 핵분열을 하는 그런 우라늄과 플루토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물을 데우는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있고요. 연료봉이 있고 그리고 제어봉, 컨트롤 라드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물이 있죠.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물을 데워서 그래서 물이 이제 물이 순환하고 있고요. 순환하고 있고 이제 물이 이제 여기에 이제 스팀 제너레이터에 물이 들어오면은 이거 연결된
도시에서 물이 데우죠. 그럼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터빈을 돌리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정은 이 경수로 오고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연료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 온수원자력은 이 중수로이고 이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핵분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터빈을 돌린다. 그런 면에서 화력 발전하고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그런데 물을 데워 수증기 만드는 것이 결국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다. 그것이 차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중성자가 두 개가 나오면 한 개를 잡아먹어가지고 핵분열을 천천히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감속제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원자로의 명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수로, 중수로, 흑연 그 감속제를 이용한 원자로 이런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수로는 그냥 보통 물이죠. H2O고요. 경수는 D2O 그죠. 그래서 중성자가 한 개 더 많은 수소로 이것은 바다물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흑연은 우리 알다시피 연필심 같은데 흑이 탄소로 되어 있는 흑연이죠. 자, 이것이 이제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는데 감속제로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원자로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경수로 중에서도 이 물을 끓는 온도까지 온도를 올리느냐, 안 그러면은 물을 끓지 않게 하느냐, 끓지 않게 하려면 가압을 시켜야죠. 압력을 가야 되는데 가압식이냐, 비등식이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끓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통과하는 이 물이 끓죠. 끓어가지고 이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 그래서 이 스팀 제너레이터에서 이 접촉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물이 끓느냐 안 끓느냐에 따라서 이 비등수 원자로 또는 가압수 원자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7.6 메가파스칼로 가압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럼 물이 285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끓는 거죠. 물이 끓는데 그래서 이 농축우라늄을 원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수 원자로는 16메가파스칼로서 물이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끓지 않습니다. 끓지 않고 자, 이것이 한국 표준 원자로로서 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수로는 이 캔두 원자로, 캐나다의 두트럼 우라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캔두 원자로로 부르고요. 월정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자로입니다. 자, 이 장점이 뭐냐 하면은 천연 우라늄으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점의 하나입니다. 자, 흑연 원자로는 핵무기용 프로톤 생산과 전력용으로 영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흑연을 감속제로 사용하는 것이 이 흑연 감속제 원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수로, 뭐 중수로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서 그 수증기가 이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다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팀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로 안이죠. 원자로 안이고 이게 물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오면은 이 물이 온도를 높이죠. 가지고 여기서 이 물을 공급해서 이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나오고 이 수증기를 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장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이 사실 이 설비하는 데에는 돈이 꽤 많이 들죠. 이는 경납고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꽤 많이 드는데 설치를 하고 난 후에는 사실 비용이 그래 많이 들진 않죠. 수력 발전을 만드는 것도 사실 댐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화력 발전은 이 공기 오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발전의 형태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꽤 싸게 먹히는 그러한 발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노설되면은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면은 주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방사능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반감기가 수억 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사고가 났는데요. 그 아까 했다시피 핵폭탄 같이 터지는 건 없고요. 터지는 건 없고 이제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일 처음 일어난 이 방사능 누출 사건이 이제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누출돼 가지고 그 주위를 오염시키는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정 기간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지 않다가 근래는 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그야말로 터졌죠. 핵폭탄까지 터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보다시피 이 체르노빌은 경납고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경납고 안에 있는데요. 얘는 경납고가 있어야 여기입니다. 경납고 이거는 일종의 물 앞에서 봤다시피 이 쿨링 타워고요. 그래서 여기 원자로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밀폐된 공간, 콘크리트 공간, 경납고 안에 연료가 핵연료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체르노빌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은 이거는 태평양 일본 근해 태평양에서 이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것이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오염시킨 거죠. 이것도 뭐 폭발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핵폭탄하고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 주위를 완전히 오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도 충분히 이 방파제를 높이 쌓아놨는데 또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손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은 이 비용이 좀 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유혹적,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발전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방사능이 누출되면은 큰 피해를 주위에 그리고 오랫동안 그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울진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요. 발전기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있습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도 여기 4개가 있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영광 원자력 발전소 또 6개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제 한국에는 이 전력 생산에서 거의 한 30% 정도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전의 한 형태인데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실제로 핵폭탄까지 터지는 것은 아니고 주위를 오염시키는데 경락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진이라든지 또 해일에 쓰나미에 의해서 이제 덮치면은 이 지진에서 이 경락관이 이제 뭐 부서지고 이러면은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내진 설계도 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오면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고요. 쓰나미도 오히려 덮치면은 뭐 오히려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핵융합 발전은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소는 핵분열과 달리 이 핵이 융합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핵융합하면은 히륨이 되고 그리고 17.51 MeV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핵융합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 핵이 융합하려고 하면은 일단 핵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죠. 가까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밀도가 요구되고요. 또한 이것이 핵이 부딪혀 가지고 서로 합쳐지려고 하면은 핵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온도가 높은 온도가 요구되죠. 이와 같이 이 밀도가 높은 밀도와 높은 온도가 핵융합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태양 같은 별에서는 이와 같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얻어지고 그것이 방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또는 동물들, 식물들이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만들자는 것이 바로 핵융합 발전이에요. 그래서 핵융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핵들을 굉장히 가깝게 높은 밀도로 높은 온도로 만들어서 융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관성가둠, 하나는 자기가둠,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자기장을 이용하는 장치를 우리가 토크마크라고 부르죠.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토로이드라는 자기장을 만드는 것에 감아가지고 그 선을 감아가지고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이 안에 있는 이것이 그 이온화되어 있는 중수소, 삼중수소가 이 안에 아주 좁은 공간에 높은 온도로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가 융합됨으로써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식으로 핵융합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장을 갖다 쓰는 게죠. 자기장을 써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 좁은 지역에 갇혀서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가 돌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토크마크 장치입니다. 플라즈마는 이 전자하고 이것이 핵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를 갖다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이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죠. 이 토로이드라는 낯선 모양의 이 도선입니다. 선이고 이 선에 전류를 흘리면은 이 안에 이러한 원주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온화되는 중소소, 삼소소 핵이 여기에 갇히는 거죠. 이 자기장에서 갇혀가지고, 그리고 에너지를 또 줌으로써 이것이 높은 온도로 아주 높은 밀도의 이 연료들이 높은 온도에 존재함으로써 핵융합이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가 발전에 이용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지속 시간을 갖다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전을 위할 정도의 지속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건대 대략 한 20-30년 정도 후면은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도 이 장치가 있습니다. 토크마크 장치가 있는데 이름이 K-STAR예요. 그래서 핵융합하는 것이 별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핵융합이죠. 그래서 이제 K-STAR는 코리안 스타, 이 지구상에 있는 별을 한국이 이제 이런 장치를 통해서 실현하자. 그래서 이름이 이 K-STAR입니다. 장치가 꽤 복잡하고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2007년입니까? K-STAR 상향식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이 식으로 이 안에 이 좁은 원주 안에 핵연료들이 갇혀가지고 핵융합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관성가둠이라는 것은 중앙에 핵물질 펠럿, 그러니까 아주 중소하고 삼중 핵이 이 핵 연료가 들어있는 작은 어떤 펠럿이 뭐로 번역되겠습니다만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작은 것이라고 되죠. 여기다가 이 레이저 또는 엑스레이를 여기 집중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중소소, 삼중소소의 이 에너지에서 이것이 갑자기 안으로 관성에 의해서 꽉 가둬져 가지고 이 높은 밀도와 그리고 온도를 만들어 가지고 핵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이제 우리 관성가둠을 이용한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펠럿이 연료 펠럿이죠. 연료 같은 어떤 작은 펠럿이 중앙에 있고 이걸 레이저나 또는 엑스레이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핵융합을 실현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핵융합은 자기가둠이든지 또는 관성가둠이든지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20-30년 내로는 아마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융합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인류는 더 이상 에너지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은 중수소는 바닷물에 많고 삼중수소 우리가 쉽게 만드니까 그걸 연료로 한 핵융합만 가능하고 하면은 또 그러고 또 이것이 또
기본적으로 뭐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 같은 이러한 대기 오염 물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 같이 이런 방사능 노출의 걱정도 없고, 그래서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연료도 걱정할 필요 없는 이러한 이 발전 형태가 핵융합 발전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인류는 더 이상 뭐 에너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잡아가지고 20년 이상 잡아야지 가능하리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풍력 발전소. 풍력은 이 바람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터빈의 축에는 물론 도서 뭉치가 있고, 도서 뭉치는 자기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원리는 파라다이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지 터빈을 뭐로 돌리느냐, 이 풍력 발전소는 바람의 힘에 의해서 터빈을 돌린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만 가능한 거죠. 그냥 뭐 아무 곳에나 되는 것은 아니고. 자, 그래서 저 바다 쪽에 이러한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커요. 그래서 수십 미터 되는 날개를 이용해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면 또 높은 곳에서 설치해야 되니까 산이라든지 바다에 이런 설치해야 되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항상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태양전지라든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태양전지라든지 이런 이 풍력 발전기라든지 또는 이 조력 발전 이런 것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이라는 것이 이 다른 발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달리 이것이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못 하죠. 이 바람이 많이 못 나고. 그리고 태양전지는 또 태양이 안 비춰주면 흐린 날이든지 이런 데는 또 발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참 문제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발전이 주된 발전이 될 수는 없죠. 그냥 보조적인 어떤 형태의 발전이 되지 그것이 주력된 발전을 하면은 바람이 안 불면은 전기 생산이 안 되고 장마철 같은 데는 또 햇빛이 없으니까 또 태양전지로서 전기를 못 만들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매일 일정한 양의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항상성이 없는 것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소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나 이런 데서 가능한 발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죠. 파도 힘을 이용해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것인데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이라야 되죠. 그래서 바다가 잔잔한 곳에서는 이러한 조력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 파도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니까 이 전기의 파라데이 법칙의 기본 원리는 다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죠. 이 생산한 전기를 공장이나 일반 가정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전하는 그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송전을 위해서는 이 수십만 볼트로 이 성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압을 높여야지 이 줄열이 줄어들어서 결국 멀리까지 송전할 수 있다. 에너지 소실 없이 전기 에너지 소실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그 안에 있는 변전소에서 수십만 볼트로 압력을 높여서, 전압을 높여서 이 송전선을 따라 가지고 쭉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이 변전소까지 오죠. 그래서 변전소에 오면은 이제 이 수십만 볼트를 한 360볼트로 낮추죠. 감압을 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다 필요한 360볼트로 필요한 곳은 바로 공장에 보내도 되고, 그리고 가정용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220볼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봇대, 요새는 주로 지하에 있습니다만 전봇대 위에 있는 이 변압기에서 220볼트로 감압하여 일반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는 지금 220볼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하죠. 그래서 미국에는 105볼트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좀 높은 전압인 220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전압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줄 연료 소실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한국에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220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압기, 대형 변압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변압기고요. 예전에는 모션 전봇대가 없습니다만, 예전 전봇대에 이러한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80V 들어온 전기는 여기서 다시 220V로 전압이 낮춰져 가지고 일반 가정에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소형 변압기는 주로 이제 우리 어댑터 뒤쪽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댑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전소입니다. 변전소인데 이 변전소가 사실 이런 오픈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무섭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전소가 생기는 그 주위에 주민들이 이 데모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혐오 시설 중에 하나죠. 이것이. 자,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이 옥내에 그냥 덮었죠. 덮어가지고 이 안에 변압기도 있어요. 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없는 같이 보이게 만드는 이런 옥내 변전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정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전기가 들어왔으면은 뭐 그냥 전기를 그대로 사용한 AC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이 전압은 AC 전압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1초에 60번 변하는 이러한 이 전압입니다. 우리 이 한국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평균 전압이 220V인데요. 실제로는 최대 311V, 그 다음에 최소 마이너스 311V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겨루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으면은 220이라서 이제 평균 전압을 220V라고 합니다만, 자, 이러한 겨루가 들어오고 있어요. 겨루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반도체를 포함하는 장비들은 뭐 휴대폰, 라디오라든지 컴퓨터 등은 그 안에 반도체 소자들이 있어가지고 주로 5V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류를 요구하고 있어요. 직류 5V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여주면은 뭐 기기가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타버리든지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겨루를 직류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C 어댑터 또는 파워 어댑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변압기, 그 안에 변압기 있고 정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이 안에 이제 소형 변압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이런 소형 변압기가 있어요. 소형 변압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류기가 있습니다. 소형 변압기로 220V 들어온 걸 갖다 대략 한 9V로 낮춰요. 9V AC로 낮추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정류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변압기죠. 그래서 220V를 대략 9V로 낮추고, 그리고 이 다이오드라는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정류기예요. 정류회로인데, 여기다 또 이제 축전기를 달아가지고 또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종래에는 5V의 이 평탄한 그러한 전압을 만들어서 기기에 공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가정에 있는 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장비들, 우선 거의 대부분 장비들이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직류전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류전원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이 220V의 이 교류전원이기 때문에 이걸 직류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그 바꾸는 장치가 AC 어댑터고, 그 안에는 변압기, 소형 변압기와 정류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요. 크기는 뭐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변압기가 있고요. 반도체 이 정주 장치는 뭐 별로 쪼매난 거,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쪼매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크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이 장비들을 여기에 전원을 갖다가 꼽으면은, 이건 저 미국에 사용하는 겁니다. 105V 모양인데요. 이걸 갖다가 9V 바꾸고 이걸 다시 또 평탄화시켜 가지고 5V를 이 컴퓨터나 이런 기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발전이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발전의 기본 원리는 파라데이 법칙이에요. 파라데이 법칙은 이 자기장 속에서 도선의 뭉치를 회전하면은 그 양단에 전압이 발생한다는 것이 기본 원리고요. 자, 그래서 회전을 시키려고 하면은 무슨 외부의 역학적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도선 뭉치에 연결된 이 터빈 날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리는 힘을 무엇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발전의 형태가 구별된다는 것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그리고 조력발전소, 이런 발전의 형태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